저는 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그 현대 소설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현 교수입니다. 제가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 관심을 가졌던 작가가 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신채호, 그 다음에 김동리, 이상, 염상섭, 최인훈 이런 작가들이었는데요. 대학원 이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그 최인훈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비평을 하게 됐습니다. 1995년 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최인훈의 화두론이 이 당선이 되고요.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이들 작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이번 저서는 그때 이후에 제가 관심을 가져온 작가들에 대한 작가론 그리고 이 작품론을 중심으로 묶은 것입니다. 이 책은 총 그 4부 그리고 보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먼저 작가론이 있습니다. 이 작가론은 한국 근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근대라는 부분과 이 서구의 어떤 침략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몸소 부딪혀왔던 이 단재 신채호의 어떤 작가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해체와 이 실험이라는 제목을 붙였었는데요. 그 문학을 가장 전위적이고 실험적으로 써온 이 이상 문학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깝죠. 경주에서 출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을화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노벨문학상 본선까지 올랐던 이 김동리의 어떤 이 작가론을 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 비평을 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그리고 또 이 생각을 많이 했던 최인훈의 광장론인데요. 광장에서 이명준이 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. 그래서 그 이 최인훈의 문학을 쭉 읽으면서 당시에 나왔던 이 화두를 갖고 저걸 썼다라고 했는데요. 비평을 그 최인훈의 작가론을 실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그 소설론인데요. 소설 작품론인데 맨 처음에는 이해조의 그 토론 소설이죠. 자유종이라는 어떤 이 작품론을 실었고요. 그 다음으로는 그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, 거기 보면은 주역의 어떤 점괘로 이 한국이 독립하고 그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 상징을 보여주는데요. 그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을 론을 실었고요. 세 번째로는 그 카인의 후예 황순의 작품이죠. 그 토지 개혁을 다룬 이 작품인데 카인의 후예론을 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사회에서 어떤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다룬 그 조세희의 난소공론, 난장이가 쏠린 장공론을 실었고요. 그 다음에는 그 이문열의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작품론을 실었습니다.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신에게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, 결국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건데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최인훈의 화두론. 그 최인훈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 광장이죠. 광장에서 이 92년 이때 이제 그 화두를 썼는데 그때까지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고민과 변화 이런 어떤 그리고 이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담은 화두 그걸 갖고 이제 화두론을 썼습니다. 그 다음에 그 3부가 시론인데요. 시론으로 일제 강점기 그 대표적인 어떤 항일 시인 지역의 시인이죠. 이상화의 빼앗긴 뒤래도 본 오는가에 대한 논의를 썼고요. 그 다음으로는 그 이상의 이 오감도와 더불어서 이 후기의 그 작품으로 그의 안정적이고 작품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 위독 계열의 시, 그 가운데도 절벽이라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. 마지막으로 그분도 대구 작가이죠. 이 장정일인데요. 장정일의
기란에서의 어떤 택시 잡기론, 시 쓰기에 대한 시,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시인데요.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 4부가 이제 원전과 정전인데요. 정전은 우리가 어떤 작품이 하나의 정전으로 마련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한 건데, 그 신채호의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신채호의 작품이 정전화되어 가는가를 다루었고, 그 다음에 원전은 우리가 이제 작품을 연구할 때 그 뭐 여러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. 이 과정을 보자면은 작가가 맨 처음에 자필로 쓴 자필 유고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필 원고죠. 최초 발표본, 그 뭐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되고요. 그 다음에 단행본 또는 어떻게 보면 이 문학 선집에 실리고, 그 다음 전집에 실리는데, 이 과정에서 뭐 작가가 오류를 저지르기도 하고요. 아니면 또 출판사에서 식자공들이 이 오류를 저질러서 전혀 이 원전과 다른 어떤 그 작품이 되기도 하고, 또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잘못된 어떤 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,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보로는 우리가 뭐 예술 가운데 제7예술,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예술로 편입된 이 영화와 어떻게 보면 소설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. 그래서 4부와 보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 도서관이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합니다. 바벨의 도서관에서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보면 백과사전이 우주입니다. 여러분 백과사전에 보면은 식물, 동물, 그림과 거기에 대한 설명, 그다음 운석 모든 게 다 나오죠. 근데 도서관에는 다시 우리가 이 책에서 접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, 글들,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어떤 언어들, 문화들, 이런 걸 다 접할 수가 있는데요.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남아수도 오고서, 그 남자는 자고로 이제 그 5술의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, 어떻게 보면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도산에 오면은 뭐 수많은 위인들의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지식 체계를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. 또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던 어떤 세상을 접할 수도 있고, 가보지 않은 세상, 또 상상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어서 그 책을 읽고 책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, 새로운 사상,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 특히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어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도 책을 쓰면서 늘 어떻게 보면 뭐 독자를 염두에 두기도 하는데요. 내가 독자한테 어떤 그 생각들을 전할까? 여러분들은 그 독자 입장에서 작가가 이 책에서 어떤 생각들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? 이런 어떤 관점에서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 세계가 더욱더 넓어지고, 또 지식도 충분히 확장될 것으로 믿습니다. 여러분들 형편될 때 많은 책을 접하시길 바랍니다. 계몽과 신미의 저자 김주현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